과거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군인들이 근력 증강 슈트를 입고서 외계인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나라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이미 개발에 완료를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 스매시라고 하는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개발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미 육군과 군사 작전을 하면서 시험 평가 기준을 무사히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또 맡고 있는데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전투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만 보더라도 사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버튼 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미사일로 이제 직접적인 어떤 병력과 대규모 병력이 부딪혀서 싸우는 형태가 아닌 기존의 전투 공간과 영역이 이제는 5차원의 그 다영역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만 벌이던 전투가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전대미문의 영역인 우주에까지 5차원 공간에 이 전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투 영역이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미사일 등 투발 수단도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오늘날 사실 이러한 무기가 이제 고화력, 강력한 파괴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그런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핵 무기보다도 더 끔찍한 무기들이 지금은 각국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전투의 양상이 단순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 이제 대규모 병력과 병력이 부딪히는 형태가 아닌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한 발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는 결국은 버튼 워의 시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에 있어서 이제 미래전까지도 우리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멈티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 멈티는 Manned, Unmanned Team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anned, 유인과 Unmanned, 무인의 Teaming, 복합 체계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과 기계 로봇이 함께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론도 대표적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드론이죠. 그리고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지금 실제로 군사용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족 보행 로봇을 흔히들 견마 로봇 내지는 사지 로봇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에서 훈련을 한 장면을 중국 공영 TV, CCTV에서 여과 없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공개됐던 장면이 그 다족보행 로봇이라고 하는 견마 로봇의 등에 화염방사기가 그리고 기관총을 매달아서 실제로 군인과 옆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머지않아 이제는 오늘날 현대전에서 이러한 유인과 무인 복합 체계가 전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EOD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물 탐지 및 제거를 하는 로봇인데요. 이 EOD 로봇은 궤도형의 로봇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달아서 원격으로 리모트 조정을 해서 어떤 폭발물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사람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투입을 함으로써 폭발물을 탐지하고 그리고 그 폭발물을 이제는 직접 찌개발을 활용해서 제거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위험한 임무를 하는 것을 대체하는 고위험 임무나 작전에 이러한 로봇들이 활용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서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또 개발했는데요. 이제 UGV라고 합니다. 그래서 Unmanned Ground Vehicle,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은 HR 셰르파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 스매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개발했는데 공개되어 있는 재원이나 스펙만을 봤을 때 흔히 우리는 이걸 밀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성능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무기체계라는 게 필드에서 실제 투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현대로템의
HR 셰르파가 우리 군에서 시범 운영을 했던 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아리온 스맷은 또 미국 현지에서 미 육군과 군사 작전을 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시험 평가 기준을 무사히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 스맷과 HR 셰르파라고 하는 현대로템의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을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UAV, 무인 항공기. 근데 이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게 UAV와 드론을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드론은 사실은 우리가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드론은 로우테크 기술이거든요. 근데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는 대표적으로 미군이 운영하는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를 들 수 있는데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운영하는 무인 항공기 UAV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피격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부인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 칠함대를 급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항모 전단을 급파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는데, 혹자는 무인기 한 대 격추했다고 함대를 급파하는 트럼프를 가리켜 미치광이 전쟁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때 격추됐던 기종이요,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 무인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항공기는 그 무인 항공기 안에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고가 자산이나 통신 프로토콜과 같은 안보상 유해한 비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을 수집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설계를 한다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에 나서게 됐는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UAV가 있고요. UUV 또는 US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UUV는 Unmanned Underwater Vehicle,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무인 잠수정은 말 그대로 잠수함이 승조원이 없는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인으로 운영되는 잠수함. 그 다음에 USV는 Unmanned Surface Vehicle, 이거는 무인 수상정 또는 무인 수상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이 USV 무인 수상함정을 개발해서 지금 해군에 인도돼서 이제 전력화, 그래서 전력화라고 하는 것은 엔드 유저인 소유군이 인도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해군에 배치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검이라고 하는 LIG 넥스원 국내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무인 수상 함정을 또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SF 공상과학 속 주제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시면 이제 과거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톰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군인들이 근력 증강 슈트를 입고서 외계인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근력 증강 슈트도 우리나라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이미 개발에 완료를 했어요. 수년 전에 이미 개발을 했는데 아직은 전략화 배치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배터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파워팩이 소형화하고 경량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배터리 팩을 소형화 경량화하는데 좀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군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멀지 않아 이러한 배터리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군사용, 작전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근력 증강 수트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 파워팩이 크면 이게 적에게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표적이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아군이나 그리고 우리 군 장병에게도 어떤 직접적인 그런 목숨에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팩을 소형화 경량하는 게 중요한데, 소형화 경량하게 되면 배터리 그 운영 수명이 좀 단축되다 보니까 그럼 작동 시간이 좀 단축되고 딜레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로봇과 같은 뭐 무인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은 전동 내지 구동, 그 다음에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가 모터에 의해서 구동 원리에 따라서 모터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런 로봇 관절이나 또는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그러한 구동 계열의 모터 기술, 그 다음에 정교한 센서 기술.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구동과 전동, 그 다음에 센서 기반의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는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 배터리 에너지 팩을 우리가 얼마나 고도화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UAV와 같은 무인 항공기가 작은 잠자리나 곤충과 같은 형태, 흡사, 그러한 곤충을 모방한 작은 형태의 초소형 무인기를 또 개발해서 지금 미국의 뭐 일부 특수부대에서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라고 하는 멈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KF-21 전투기나 또는 LAH라고 하는 소형 무장 헬기 K2 전차에도 드론을 싣고 다니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이 전차나 우리의 전투기, 군용 항공기인 소형 무장 헬기에서도 분리돼서 이제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기타의 정찰, 감시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멈티가 한 단계 더 진화되면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티라고 해서 언맨드 티밍, 그러니까 이제 무무인 복합 체계죠.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간섭 없이 100% 무인 자율화되는 그러한 킬러 로봇이 만들어질 것인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상상 속 이야기로 조금 롱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일로부터 뭐 기술을 고도화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러한 킬러 로봇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합의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킬러 로봇에 어디까지 이 로봇을 전투나 전쟁에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합의된 국제적인 일종의 레짐이나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것까지는 이거는 고유한 인간의 영역을 끝까지 남겨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수년 전에 언론에 기사화돼서 우리나라 국내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 과학자 또는 과학자 단체로부터 많은 국가들로부터 어떤 윤리적 비난이나 어떤 그런 직면한 또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그 다음에 이러한 무인 로봇 체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윤리적 측면에서의 합의된 준거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리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무기를 개발하는 산업인 방위 산업에서는 비익 비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말이 좀 안 맞는데, 비익,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고 비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개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한 특징이 무기 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이웃 나라나 전 세계에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소문을 내면서 무기를 개발하는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은밀하고도 그다음에 신중하면서도 조금 속도를 내면서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무인 로봇 체계에 대한 무인 전력을 고도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무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부터 무무인 복합 체계의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최근에 무기 체계가 이종 무기 체계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종 무기 체계 간의 결합을 통해서 뭐 여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나 또 한 단계 더 진화된 인터오퍼어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영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극대화하느냐가 이 무기체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드론봇이라고 해서, 이 드론봇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이라는 단어와 로봇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드론봇은 말 그대로 드론과 로봇이 전장에 투입돼서 작전을 하는 것을 드론봇 전투단이 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이 우리 군에서 창설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지금은 우리 드론봇 전투단이 드론과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제 가령 견마 로봇이라고 하는 사지 로봇, 그리고 다족보행 로봇 등의 뭐 쿼드컵터형이나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싣고 다니면서 로봇과 드론이 이제 하나의 융화된 그런 융합된 모습으로 전장에서는 드론과 로봇이 따로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드론과 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말 그대로 이제 드론봇의 그런 전투 형태까지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드론이나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무인 그런 전력들이 전력화되면 위험한 임무 또는 전투에 인간을 대체해서 로봇과 로봇이 또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제 참고로 2023년 8월에 미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담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리플리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리케이터는 영어에 복제하다, 복사하다는 뜻인데, 그럼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뭐냐? 미국의 국방성에서 2030년 경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것이다. 결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에서 예측한 보고서를 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는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것을 공개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4차 상세 전략 내지는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서 다량의 무인 소목성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량의 무인 소모성 전략이라는 건 뭐죠? 드론이나 로봇이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무인 지상 전투 차량이나 무인 수상정, 또 무인 잠수정 등등등 이러한 다량의 대규모 무인 소모성 자산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부상을 여기에서 좀 상쇄시키고 이를 좀 견제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비시 고스트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유령 함대입니다. 유령 함대.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엄청난 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결국은 그 함대에는 항공모함의 승조원만 해도 수많은 승조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한 유인 체계가 아닌 이제 무인 체계. 그래서 항모 전단을 꾸리는데 무인 수상정으로부터 무인 잠수정, 그리고 항공모함도 이제 무인으로. 그래서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미국은 이미 2023년에 그런 모습을 그려가면서 지금 착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30년경에는 이러한 리플리케이터 전략에 있어서 네이비시 고스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미군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구 절벽 시대에 따라서 병력 구조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 우리 해군도 지금 승조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해군의 승조원이 부족해서 지금 제대로 그런 전투함이나 수상함 운영하는 데 제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던 LIG 넥슨의 해검을 비롯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무인 잠수정 내지는 무인 수상함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군의 수건이었던 항공모함도 유무인 복합 체계로 설계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란이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에서 그 컨테이너선을 개조해서 여기서 드론을 날리는 등 이제 군사용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결국은 이러한 무인 전력을 고도화하고 실제로 전략화해서 전투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일반에게는 이 정확한 기술 수준이나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에게는 다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익 비닉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업계와 정부에서 이러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속도를 내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이름 올렸거든요.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역량과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달 내지 3달 안에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핵 재처리를 용인해 줬습니다. 맘만 먹으면 핵 무기로 개발하는데 가능하거든요. 왜 일본만 허용해줘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죠. 인류의 궁극의 무기이자 절대 무기라 일컫는 이제 핵무기인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 핵무기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사용된 기록은 1945년 태평양 전쟁 시절이었는데, 1945년 8월이죠. 당시 일본이 본토 결사 항전을 외치던 시절,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데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그 한 발에 의해서 당시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들 20만 명이 사망합니다. 전쟁을 원자폭탄 하나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으로 결국은 일본 군 수뇌부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자, 돌아와서
뭐 이러한 무기에 있어서 핵무기를 빼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핵무기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화약입니다. 화약. 그러니까 뭐냐면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후에 고체 화약을 액체 화약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나이트로 글리세린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TNT라는 게 또 개발이 돼요. 이 TNT는 트라이 나이트로 툴리엔이라고 해서 TNT의 폭발력의 적게는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핵입니다. 핵. 근데 이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핵 분열 무기와 핵 융합 무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핵 분열 무기는 말 그대로 핵 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 에너지가 그 폭발력을 갖고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자폭탄을 핵 분열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핵 융합 무기는 대표적으로 수소폭탄을 우리가 핵 융합 무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핵 융합의 화학 에너지가 핵 분열 시에 얻게 되는 그 끔찍한 그런 강력한 파괴력을 우리가 핵 융합 무기라고 하는데, 통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폭탄인 핵 분열 무기보다 핵 융합 무기인 수소폭탄이 훨씬 더 파괴력이 셉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핵무기를 핵 분열과 핵 융합의 두 가지를 약간 하이브리드형으로 혼재해서 지금은 핵 융합과 핵 분열을 동시에 훨씬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죠. 그 외에도 이제 중성자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성자탄은 정말 끔찍한 게 일반적으로 어떤 고열이나 기타의 방사능을 방출함으로써 뭐 강철까지도 녹이는 그런 고온을 발생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핵폭탄인데, 중성자탄은 기본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대량의 어떤 파괴나 이런 것보다 대량 살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무기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러한 핵 무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6분 이상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저도 봤는데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명분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였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968년에 발족된 NPT, 그래서 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는 전 세계 5개국만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과 프랑스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5나라는 말 그대로 초강대국이죠. 그래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데, 근데 이 5개국 외에 인도가 핵을 갖게 됐고, 인도가 핵무장을 하니까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어요. 근데 북한의 핵탄두 수량을 전 세계 많은 국가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약 80여 개에서 90여 기 또는 90여 기에서 120여 기까지 다양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추정을 할 뿐이죠.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을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혹자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미국 대통령이 공식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게 핵 보유국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맞는데, NPT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용어는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는 했지만 그건 일반적인 표현이지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시고 우리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그러면 핵무장 하면 되죠.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역량과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 들면 적게는 1달 내지 그리고 2달 내지 3달 안에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NPT 탈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NPT 탈퇴하지 않더라도 NPT 조항에는
자국의 안보상 이제 중대하고도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는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핵 무장을 용인해 주도록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단서 조항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했다? 근데 사실은 NPT가 그걸 용인해 줄 일이 만무한 게 한 번도 그 단서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없어요. 예. 그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게 일단 한국을 핵무장을 허용하는 순간 NPT나 국제사회 또는 미국 정부가 이를 용인해주는 순간 일본이 핵무장하는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면 연쇄적인 도미노 이론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핵 도미노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핵무장하면 대만이 핵무장하고 그리고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런 핵 도미노 이론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국제 레짐 그래서 일종의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핵 통제권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핵 통제력을 갖고 있는 초강대국이라 일컫는 그 5개 국가를 제외한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에 어떻게 보면 한국만 용인해주고 한국만 허용해준다? 그래주면 좋겠는데 그럴 리 만무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일부 우리나라 국내 일부 모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핵무장하게 해줄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 저는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 들었을 때 NPT를 탈퇴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많은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파기 상황까지도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일종의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핵무장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우리가 냉철하고도 진지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재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미하셔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핵 무장하지 않고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선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 레토릭 또는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왔어야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토식 핵 공유가 있습니다. 이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은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로 현재 3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원국 중에 특정 회원국이 특정 어떤 위협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는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핵 보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이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핵 확장 억제에 대한 핵 억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받는데 나토식 핵 공유는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한데 우리의 이런 확장 억제 핵 우산 프로그램은 한 단계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미 국회 승인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토식 핵 공유는 미 국회 승인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도 나토식 핵 공유를 받아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지금 핵 재처리를 용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핵 재처리라는 것은 맘만 먹으면 핵 무기로 개발하는데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핵 재처리를 왜 일본만 허용해주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를 허용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토식 핵 공유나 또는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기술을 용인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거 1970년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한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핵 공격 받았는데 미국이 미 국회 승인 동의도 못 받고 미 국민들이 반전 여론에 3차 세계대전이 핵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반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보복 수단을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토식 핵 공유도 받아내지 못하고 일본식 재처리도 용인받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카드를 꺼내서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협의하기 나름이겠지만 2022년 우로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는 소관과 그 공방을 반복하는 3년여 기간 동안에 러시아가 인접 국가였던 우크라이나 북부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벨라루스에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립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소관과 공방이 계속 과열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영국에 미국에 핵 발사 기지를 건설했어요. 이에 대한 푸틴의 반발로 그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벨라루스에 핵 미사일 발사 기지를 놨는데 건설을 했죠. 그러니까 혹자는 벨라루스도 그러면 10번째 핵 무기를 보유한 핵 보유국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벨라루스 영토 내에 핵 미사일 발사 기지가 건설된 건 맞지만 근데 그거는 벨라루스의 자산이 아니라 러시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벨라루스의 것은 아니지만 벨라루스 땅에 핵 미사일 발사 기지가 만들어지면 그 어느 나라도 벨라루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왜? 핵무기를 보유한 것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일종의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치 핵무기를 보유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핵 무장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엄밀하고도 또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냉철하게 좀 짚어봐야겠지만 국민적 합의에 이르고 또 우리가 결심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인데 어떠한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럼 우리는 NPT 탈퇴하고 한미동맹 파기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인 GFP에서 매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이름 올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유가 전쟁을 하겠다고 한 군사력을 보유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핵전쟁을 하겠다고 핵무장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핵무장을 통해서 일종의 자위권, 우리의 안보를 최후의 보험 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있겠다라는 거지 이걸 핵무기를 꼭 우리가 실제로 전쟁에 쓰겠다 또는 우리가 핵전쟁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핵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핵무장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핵무기를 그냥 보유한 것만으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핵투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데 일종의 핵투발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핵무기를 쓰려면 어떻게 쓰죠? 결국은 미사일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고도의 투발 시스템인 미사일을 고도화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높이거나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은 저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렵사리 핵무기를 보유했으면 됐지 왜 동해상에 1년에 수백억 원의 그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핵을 보유한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극히 정상이죠. 저렇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이어서 하는 이유는 핵 미사일의 투발 플랫폼과 투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핵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전범 국가로 지금 일본은 정식 군대조차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자위대예요.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거든요.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일본 자위대는 지금 인공위성, 그러니까 군 정찰위성을 6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1기 올렸고 올 전반기 2기를 올렸는데 실제로 지금 작동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일본은 벌써 10수년 전부터 군 정찰위성을 6개나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 정찰위성은 결국은 군의 눈의 역할을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데 우리 한국군은 알 수가 없어요. 군 정찰위성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전만 해도 이제 이지스 함정이라고 하는 이제 최신의 전투함이 있는데요. 구축함이죠. 근데 일본은 20년 전에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미 4척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4척과
우리나라 해군의 전 전력이 맞붙으면 15분 안에 우리나라 해군이 다 전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북아 지역 영내 상황을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있는데요. 사실 이 주변 나라들이 다 강대국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초강대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인데, 일본이 북한의 어떤 핵 잠재 위협에 대해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북아 지역 내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던 한국 전쟁도 1953년 7월 이제 휴전을 하기까지 만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결국은 한 국가와 한 국가만의 전쟁이 아닌 북한과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당시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 서방의 이제는 민주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22년 우로 전쟁도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과 북한 등 지금은 이들 나라들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과 서방의 나토 등 이런 나라들을 이제는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거든요. 만약에 동북아 지역 영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 간의 전쟁이다? 근데 그건 비단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도 원치 않든 그 전쟁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안에 들어갈 것인데, 문제는 상대해야 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핵이 없으니까 일본도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중국이 2030년에서 2035년까지 핵탄두 수를 1000기 이상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GFP의 평가 기준에는 약간 이것도 넌센스인데, 군사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핵무기는 제외예요. 근데 사실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핵전쟁은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핵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는데, 그 이유가 지난 과거 냉전 시절, 콜드워라 불렸던 시절에 ME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해서 상호 확증 억제 전략 또는 상호 확증 보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무기에 대한 보복 수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핵 선제 공격에 따라서 본토가 초토화돼서 핵 발사 미사일 기지가 다 붕괴되고 와해됐는데, 그러면 마지막 필사의 일격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최후의 필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본토가 초토화되면 어떡하죠? 잠수함이죠. 전략 핵 잠수함에서는 지중해 또는 대서양 또는 태평양 전 세계 바다 어디에서든 은밀하게 작전을 하면서 이제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전략 핵과 전술 핵으로 또 핵 파괴력을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전술 핵은 이제 전략 핵보다는 저강도에, 그리고 전략 핵은 전술 핵보다는 훨씬 더 큰 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것을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 핵무기를 실은 핵 잠수함이 결국은 상대의 어떤 핵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꼭 핵무장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현무5라고 하는 이제 전략 무기가 있는데요. 이 현무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거든요. 근데 이 현무 미사일을 우리가 15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무 미사일이 결국은 일종의 전술핵을 능가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핵무기 버금가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무나 또는 뭐 천무, 그래서 스틸레인이라고 해서 또 전 세계에서 또 엄격하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인데,
핵은 핵으로밖에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일종의 전술핵에 버금가는 그러한 전략 무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핵에 버금가는 전략 무기들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핵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전쟁 억지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전쟁 조기 종식 능력 등 그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서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감수하면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 그 다음에 우리의 자체 군사력 수준이나 또는 우리의 전략 무기의 그런 보유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어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 능력 또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한 충분한 군사력 수준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형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드론에 대한 대드론 체계, 실제로 우리 군에 전략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에게 어떤 작전적 오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끔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또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제 기술이 첫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이어서 지금 현재 태국과 그리고 캄보디아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이제 주요한 양상을 먼저 짚어보면 기본적으로 오늘날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 양상 하에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 형태의 결전 형태의 그러한 전투가 벌어짐으로써 종래에 장기간의 어떤 전쟁이 지속되는 형태가 아닌 불과 일주일 내지는 또는 수주 그리고 몇 달 내에 전쟁이 종식되는 그러한 형태를 또 띠고 있고요. 이제는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어떤 세력 간 대리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의 또 특징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또 만들어졌는데요. 말 그대로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드론을 전장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2020년에 발발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그 뒤에 전투와 전장에서의 이러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22년 우러 전쟁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북한은 1996년도부터 약 300여 대에 가까운, 그래서 6개에서 7개의 기종에 해당하는 무인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드론 중대가 창설돼서 벌써 운영되어진 게 30년이 됐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북한군은 우리 한국군에 비해서 이 드론 운영에 대한 많은 그 노하우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숙달을 통해서 이 군사적 용도의 이러한 무인기, 즉 드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작전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우리 한국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칭 전력으로서 북한이 무인기를 주로 운용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2023년 12월 26일 북한제 무인기 이제 5대가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당시 P-73 용산 비행금지 구역에까지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북한이 이러한 그 비대칭 전력으로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를 운용함으로써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드론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실제로 북한군이 드론을 운영하긴 했지만
이 드론에 의한 공격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 입장에서도 이런 실전에서의 직접적인 드론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에 꽤나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현지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실전적인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노하우를 이제는 습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북한의 군사용 무인기가 내려온 이후에 이듬해 2024년 1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동 드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군의 드론 운용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이제 쿼드콥터형이라고 하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비행기 동체와 유사한 기체 형태의 그러한 무인기를 또 운영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고도에서 중고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고성능 사양의 UAV 무인 항공기를 실제로 우리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드론 기술은 사실 군사용 드론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드론에 대한 좀 기술적인 고도화와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 노하우 등을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북한이 군사용 드론, 군사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드론에 대한 대드론 체계, 그래서 안티 드론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론의 탐지 레이더 기술로부터 드론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이러한 관련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에 전략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레이저 조사를 통해 레이저로 이러한 군사용 드론을 탐지, 식별, 요격하는 데 있어서 좀 기술적 난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드론이 너무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다라는 기술적 제약이 있고 대드론 방어책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드킬과 소프트킬로 나누는데요. 하드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론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투사함으로써 작동 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소프트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밍이나 전파 방해, 그다음에 스푸핑이나 잘못된 전파 수신호를 교란 방해함으로써 그러한 방법이 있고, 최근에 또 눈여겨볼 게 디코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디코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교란이나 회피를 뜻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디코이 드론은 쿼드콥터형의 작은 기체 형태의 드론에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접목하면 적국이나 상대방의 레이더에는 이게 큰 전투기나 또는 군용 항공기로 탐지되도록 하기 때문에 적이 이 작은 드론을 전투기나 군용 항공기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격을 할 때 적국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력들을 좀 소모시키는데 촉진시킴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적에게 일종의 어떤 교란이나 적에게 어떤 작전적 오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끔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또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보유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제 기술이 첫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디코이 드론도 안티 방어책에 있어서는 소프트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에 대한 이러한 레이더 기술력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것,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한 30kW에서 50kW 정도 급인데, 이거를 조금 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게 레이저 무기는 날씨나 환경 영향에 의해서 안개나 기후 요건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도 사실 기술적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러한 환경적 기후에 대한 기술적 제약을 보완해 나가는 것, 대드론 탐지로부터 안티 드론 체계에 있어서 소프트킬과 하드킬에 대한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요.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적 기후 영향이 우리 한국군 무기 체계의 성능과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된 거죠.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에서의 이러한 기후 요건이나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무기를 생산 제조했던 것이 결국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러한 날씨나 기후, 결국 이런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부분이 무기 체계를 설계해서 생산 제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무기 체계를 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임프루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도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영향은 한국산 무기가 말 그대로 전 세계 명품 무기 반열에 오르도록 한 데에는 어떻게 보면 숨은 공로가 여기에 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군용 항공기 중에서 이제 가장 고성능의 그리고 가장 고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인데요. 이 전투기의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면 크게는 이 레이더를 기존에 이제 우리는 기계식 레이더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레이더는 적 위험물이나 적기를 탐지를 할 때 하나씩 탐지를 하거든요. 근데 A사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사 배열식 능동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1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탐지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그러니까 고성능 레이더죠. 능동 주사식 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는 군용 레이더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이다. 굉장히 고가의 고성능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드론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드론은 러시아제 드론도 있고, 그리고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라는 또 드론 기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사실 폴란드제로부터, 그리고 미국의 에어로바이러먼트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300과 스위치 블레이드 600이라고 하는 공격용 자폭용 드론이 있는데요. 참고로 스위치 블레이드 300은 대인용이고요.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대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의 어떤 전차나 화력 또는 무기 장비 타격할 때 스위치 블레이드 600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있어요. 근데 이 양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바로 중국산 DJI사의 드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중국의 DJI에서는 단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DJI사의 드론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군사학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무기의 상징이라고 일컫는데 테크니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의 포터나 봉고 차량이 중고로 해외에 수출돼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의 반군이나 게릴라 단체들이 포터나 봉고에 철판을 덧대고 기관총을 매다는 등 군사용으로 개조를 해요. 일반적인 정규군이 사용하는 전차나 장갑차를 그런 반군이나 게릴라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민수용 트럭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개조를 하더라는 거죠, 군사용으로. 그러니까 이걸 테크니컬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DJI사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DJI의 드론을 시중에 불과 몇십만 원 내지는 또는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드론 기체를 집게발을 매달아서 폭탄을 달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로 개조해서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테크니컬에 대한 특징적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하이퍼 커넥티드, 즉 초연결인데요.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근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의 이러한 드론 전쟁에서도 민간과 국방의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드론이었다.